한소영은 늘 조용한 사람이었다. 강남에 위치한 JM 모터스 마케팅팀의 사무실 속 그녀의 자리는 언제나 깔끔했고 말수는 적었지만 모든 프로젝트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했다. 입사한 지 1년 반, 그녀는 빠르게 회사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떠올랐다. 그러나 아무리 일을 잘해도 동료들이 그녀를 기억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언제나 그 아름다움이었다. 한소영, 27세. 대학 시절 연세대학교 캠퍼스 퀸으로 유명세를 탔고 지역 방송에도 몇 번 얼굴을 비춘 적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졸업 후 방송계나 연예계로 진출할 법한 외모를 가지고도 그녀는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조용히 취업 준비를 했다. 그 선택의 이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단순했다. 그녀는 가난이 두려웠다. 어릴 적 어머니가 위암 판정을 받았을 때 집에는 치료비가 없었다.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소영아, 엄마는 괜찮아.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21세 생일을 앞두고 소영은 장례식장에서 울음도 없이 서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짐했다. 나는 다시는 무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JM 모터스는 대기업이었고 급여도 복지도 만족스러웠다. 그녀는 조용히 일하고 적금도 차곡차곡 모으고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겉보기엔 차분한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늘 긴장과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연말 시상식 날 그녀는 단정한 검정 원피스를 입고 별다른 꾸밈 없이 행사장에 들어섰다. 화려한 조명, 반짝이는 샴페인 잔들, 웃음소리로 가득한 홀 안에서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정민석 대표, JM 모터스의 창립자이자 현재까지 그룹을 이끄는 54세의 CEO. 그는 이미 전설 같은 존재였다. 30대 초반에 회사를 세우고 10년 만에 매출 수조 원대의 대기업으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 언론에서는 냉철한 전략가, 완벽주의자라고 불렀지만 업계에서는 그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 시상식에서 한소영은 올해의 마케팅 혁신상을 받았다. 무대에 올라 상을 받는 순간 정 대표는 조용히 일어나 그녀와 눈을 마주치며 술잔을 들어올렸다. 한소영 대리, 축하합니다. 그 목소리는 또렷하고 낮았으며 그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깊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자리를 떴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했다. 그날 밤 소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선택이 아닌 지목을 느꼈다. 마치 사냥감이 되어버린 기분. 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리고 다음 날 일이 벌어졌다.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다. 위아한 마음으로 올라간 회의실 안 인사팀장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한 대리님, 축하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추천하셔서 경영진 보조팀으로 자리를 옮기시게 됐어요. 앞으로는 대표님을 직접 서포트하는 역할입니다. 네? 이건 기회예요. 앞으로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말과 함께 건네받은 인사 발령장은 믿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했다. 연봉 3배 인상, 강남 고급 오피스텔 제공, 법인 차량, 그리고 특별 프로젝트 참여 기회. 모든 조건이 꿈만 같았다. 아니, 현실 같지 않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하필 나일까? 그녀는 업무를 잘했지만 회사에는 더 유능하고 더 경력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선택은 자신이었다. 아니, 선택이라기보다는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새 사무실에서 첫 출근을 했다. 31층, 경영진 전용층. 그녀의 책상은 대표실 바로 옆이었다. 초고급 인테리어, 고요한 복도, 그리고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닌 소속된 존재가 된 느낌. 정민석 대표는 첫날 아침 직접 그녀에게 커피를 건넸다. 첫날이라 긴장되겠지만 곧 익숙해질 겁니다. 여기선 속도를 결정하는 건 당신이 아니니까.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그녀는 알고 있었다. 속도뿐 아니라 방향도, 목적지도.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부터 그녀는 다른 세상에 발을 디뎠다.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에서 가장 좁은 세장 안으로. 한소영은 새로 배정된 사무실에서의 첫 줄을 조용히 버텼다. 대표실 바로 옆 고급 목재로 된 슬라이딩 도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녀는 매일 정민석 대표의 일정을 관리하고 메일을 정리하고 회의 자료를 준비했다. 일은 많지 않았고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었다. 하지만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정 대표는 늘 부드러운 말투를 유지했지만 그 눈빛은 날이 서 있었다. 소영이 보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그는 자료보다 그녀를 먼저 바라보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그 미소는 사회적으로 훈련된 미소 같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 하루는 소영이 대표실에 들어갔을 때 정 대표가 창가에 서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은 참 잔인한 도시입니다. 그가 말했다. 네, 맞아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곳에서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빨리 달려야 해요. 그리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길도 가야 하죠. 그 길이 편하다면 더더욱. 그는 그녀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소영 씨는 그런 의미에서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길이 아주 편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말은 명확했다. 그녀의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였다. 그리고 그 의도의 끝이 무엇인지 소영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일주일 뒤 정 대표는 소영에게 일본 오사카로의 출장 동행을 지시했다. 우리 쪽 파트너 회사와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통역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제 옆에서 일정 조율도 해줘야 합니다. 출장은 2박 3일 일정이었다. 소영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명확한 이유를 댈 수 없었다. 회사의 공식 출장, 그것도 대표의 직접 지시. 이를 거부하는 순간 그녀는 모든 걸 잃을 수 있었다.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정 대표는 옆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소영은 창가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불편한 기색 없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고 소영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은 소영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호텔은 오사카 중심가에 있는 5성급 럭셔리 호텔이었다. 체크인을 할 때 소영은 프론트에서 2개의 룸카드를 받았다. 하지만 정 대표가 말했다. 이건 커넥팅 룸입니다. 가운데 문 하나만 닫으면 되니 걱정 마세요. 그는 마치 배려인 듯 말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치밀한 계산인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공식 만찬 후 그는 그녀에게 와인을 권하며 방으로 초대했다. 그냥 간단히 대화나 하자고요. 긴장하지 마세요. 소영은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가야 할까? 돌아서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결국 문을 열었다. 그 안에서의 시간은 길지도 짧지도 않았다. 정민석은 거칠지 않았다. 오히려 매우 조심스럽고 능숙했다. 그녀를 소중하게 다루는 척했지만 그 속엔 소유욕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를 원했다. 그녀의 모든 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그날 밤 소영은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고 피할 수 없었던 선택이었다. 다만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게 어른이 된다는 건가?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서울로 돌아온 뒤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정 대표는 그녀에게 개인 차량을 제공했고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키를 건넸다. 출퇴근에 불편하면 안 되죠. 그는 그렇게 말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잃고 있었다. 직원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처음엔 부러움이었다. 그 다음은 의심이었고 결국은 속삭임이었다. 한소영 대리, 대표님하고 무슨 사이래? 그 여자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니었어? 결국 예쁜 게 최고네.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도, 반박도. 그저 더 조용히, 더 말없이 회사를 다녔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이 선택이 맞았을까?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직원이 말했다. 소영 씨, 너무 부러워요. 저도 그런 기회 있으면 좋겠어요. 소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기회인지 굴레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삶은 세 장이다. 금으로 된 빛나는 세 장. 아무도 그녀를 억지로 가둔 적은 없지만 이제 그녀는 자유롭게 날 수 없었다. 그녀의 날개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날고 싶은 곳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봄이 시작되던 어느 날 제2의 모터스 디자인팀에 새로운 직원이 입사했다. 이준호, 29세.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건축학 전공자. 회사의 전기차 라인 확장 프로젝트에 합류하기 위해 채용된 인재였다. 그의 첫 인상은 깨끗하다는 것이었다. 깔끔한 외모, 단정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맑았다. 누구에게나 예에 바르되 거리감이 없었고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확고한 의견을 가졌던 그에게 동료들은 금방 호감을 가졌다. 한소영과 이준호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다. 그날은 회의가 길어져 밤 10시가 넘도록 회사에 남아있던 날이었다. 소영은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복사하러 복도로 나왔고 마주보며 걸어오던 준호와 부딪힐 뻔했다.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고 둘 다 어색하게 웃었다. 이 시간까지 일하시네요. 준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가끔은요. 신입이신가요? 네, 디자인팀 이준호라고 합니다. 아, 혹시 한소영 대리님이세요? 네, 맞아요. 그날 이후 둘은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식당에서, 복도에서 마주쳤다. 준호는 항상 조용한 미소로 인사를 했고 소영은 그 인사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관계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가까워졌다. 몇 주 후, 준호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이번 주말,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홍대 근처에 새로 생긴 서점 가보실래요? 소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네, 좋아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홍대의 작은 독립서점, 따뜻한 커피, 그리고 천천히 오가는 대화. 소영은 오랜만에 회사 밖의 나로 존재하는 기분을 느꼈다. 준호는 자신이 프랑스에서 겪은 일들, 건축과 디자인에 대한 철학, 가족 이야기 등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았고 소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남겼다. 오늘 즐거웠어요. 고마워. 그 이후로 둘의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들은 사내 메신저로 수시로 대화를 나누었고 점심시간엔 몰래 같이 밥을 먹기도 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녀에게는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소영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자신의 과거, 현재, 정 대표와의 관계, 그 모든 것을 준호는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자신이 비겁하다고 느끼면서도 감히 진실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소영은 몸에 이상을 느꼈다. 두통, 구토, 심한 피로감. 처음에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한 예감에 병원을 찾았다. 임신 7주. 진단 결과를 들은 순간 그녀는 숨이 막혔다. 차가운 진료실에서 소영은 의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원하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어요.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의사의 말에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그녀는 길가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정민석의 아이일 수도 있고 준호의 아이일 수도 있었다. 날짜상으로는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현실이 아닌 감정으로 무너졌다. 지금껏 어떤 선택도 스스로 감정 없이 계산해왔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 아이는 어떤 의미로든 그녀의 일부였다. 며칠 뒤 그녀는 조용히 병원 예약을 취소했다. 그날 밤 준호와 함께 있던 카페에서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준호 씨, 혹시 아이를 좋아하세요? 아이요? 그냥 궁금해서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제 아이가 생긴다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어요. 소영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지만 눈물이 고인 눈은 피하지 못했다. 준호는 놀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감정이 좀 이상해요. 그녀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했다. 회사에선 여전히 정 대표의 비공식적인 사람으로 불렸고 준호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속삭였다. 오늘 하루만 더, 오늘만은 숨기자.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비밀은 언제나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드러난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수요일이었다. 오후 회의가 끝난 뒤 한소영은 대표실에 회의록을 제출하러 들어갔다. 정민석 대표는 서류를 받으며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냉담했다. 소영 씨. 그가 말했다. 최근에 디자인팀 이준호 씨와 자주 함께 다니는 것 같더군요. 소영은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네, 프로젝트 관련해서. 프로젝트 외에도 카페, 점심, 그리고 병원.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소영 씨, 내가 당신에게 준 것들이 뭔지 잊었습니까? 그 자리는 아무한테나 주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소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대표님, 저도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정 대표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음을 지었다. 그만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와 연결되어 있어요. 계약도, 비밀도, 그리고 아이.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까지. 소영은 숨이 막혔다. 그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감시해왔을까?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아이가 대표님의 아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정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까지 걸어왔다.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그 아이는 당신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골이라는 겁니다. 그날 저녁, 소영은 회사 근처 공원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조용히 사직서를 작성했다. 함께 동봉한 봉투 안에는 오피스텔 열쇠, 법인카드, 차량 키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모든 걸 내려놓았다. 며칠 뒤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소영 대리가 사라졌다. 디자인팀 이준호는 지방지사로 발령났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실제로 정민석 대표는 조용히 준호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이준호 씨, 당신의 재능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울산지사 디자인 총괄로 보내려 합니다. 월급, 직급, 혜택 모두 대폭 상향 조정될 겁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조건이요? 한소영 씨와는 앞으로 어떤 사적인 접촉도 없어야 합니다. 그 말에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건 제 경력을 위해서였지만 한소영 씨와의 관계는 제 삶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 대표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렇다면 울산 발령은 없던 일로 하죠. 대신 현재 프로젝트에서도 제외됩니다. 향후 평가도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준호는 회사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에겐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한편 소영은 서울을 떠났다. 어떤 작별 인사도 없이 조용히. 그녀는 친구가 추천해준 경기도 외곽의 한 쉐어하우스에 머물며 임신 기간을 보냈다. 인터넷도 잘 되지 않는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일기를 썼다.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은지야, 내가 태어날 세상은 좀 복잡할지도 몰라. 하지만 엄마는 너를 위해 싸우고 있어. 누가 너의 아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세상에 오기로 했고 나는 그걸 환영해. 시간이 흘러 출산일이 다가왔다. 병원에서 혼자 분만실에 들어갈 때 그녀는 문득 준호를 떠올렸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다. 모든 걸 단절한 건 그녀였고 그 선택엔 책임이 따랐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작고 따뜻한 생명. 그 생명 앞에서 그녀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었다. 은지. 그녀는 아이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은혜롭게 지어진 존재라는 뜻이었다. 출산 후 몇 달간 그녀는 아이와 단둘이 지냈다. 주변 도움 없이 혼자서 밤새 울음을 달래고 이유식을 만들고 짧은 낮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그 삶은 고되었지만 고요하고 진실했다. 그리고 어느 날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봉투 안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그 아이가 웃을 수 있다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영은 그 필체를 알아보았다. 이준호.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휴대폰을 다시 켰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수백 개의 메시지. 대부분은 준호에게서 온 것이었다. 소영 씨, 괜찮나요? 어디에 있든 저는 기다릴게요. 당신이 사라진 날부터 제 하루는 멈췄어요. 그 아이, 나와 상관없어도 내가 안아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보냈다. 혹시 부산에 와본 적 있나요? 부산 해운대 근처의 작은 골목 안 한 카페 겸 독립서점이 조용히 문을 열었다.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따뜻하게 서가를 비추고 카운터 뒤에서 한소영은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은지야, 오늘은 비 오기 전에 산책 가야 해. 작은 아기가 엄마의 말에 옹알이를 하며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난 후 바로 부산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한동안 떠돌았다. 누군가에게 발견되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만큼 멀리. 그리고 결국 도착한 곳이 이곳이었다. 바다 냄새와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도시. 이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누군가의 시선에서, 과거의 선택에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에서. 작은 공간이었지만 카페와 서점을 합쳐 운영하는 것은 그녀의 오랜 꿈이었다. 책 사이를 거닐며 향기로운 커피를 나누는 공간. 바쁘지 않아도, 치열하지 않아도 되는 삶. 하루하루가 느리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 소중한 것이 있었다. 은지의 웃음, 새벽 바다의 냄새, 그리고 스스로에게 떳떳한 마음.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소영은 자연스럽게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이준호. 그가 서 있었다. 그대로였다. 아니, 조금 더 말랐고 조금 더 어른스러워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따뜻하고 조심스럽고 여전히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산, 생각보다 멀지 않네요. 그가 말했다. 소영은 입을 열지 못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그리움, 미안함, 반가움, 두려움, 그리고 희망. 은지가 안에서 기어나오다가 손뼉을 쳤다. 엄마, 엄마. 준호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안녕. 나는 준호야.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웃었다. 은지는 망설임 없이 웃으며 그의 손가락을 잡았다. 소영은 눈물이 났다. 이 순간을 얼마나 상상했던가. 그러나 상상 속의 준호는 늘 묻고 따지고 아마도 떠날 거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셋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조촐한 집밥.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된장국은 싱겁고 밥은 조금 퍼졌다. 그러나 그 어떤 만찬보다 따뜻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가 잠든 후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다.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사라져서 미안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때 소영 씨가 떠나야 했던 이유,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말 미안했어요. 모든 게 두려웠고 나까지 망가져버릴까봐. 망가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지켜냈잖아요.
아이도, 자신도. 소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말은 위로이자 구원 같았다. 잠시 후 그녀는 아주 작게 말했다. 이 아이가 당신 아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도 곁에 있어줄 수 있어요? 준호는 대답 대신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아이가 웃을 수 있다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소영은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여기에 있었다. 조건 없이, 판단 없이.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바닷가로 나갔다. 은지는 바닷바람에 깔깔 웃었고, 소영은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준호는 은지의 손을 잡고 모래 위에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모래 위에 남은 세 사람의 발자국.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덮었다. 소영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준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미래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충분히 좋아요. 그리고 그녀는 웃었다. 어쩌면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사랑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고, 용기는 때로 아주 작고 조용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녀는 알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진짜 사랑이 있었고, 진짜 자유가 있었다. 바다의 파도가 밀려오고, 다시 멀어졌다. 한소영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속삭였다. 이제야 나답게 살아.